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뇌 행복한 마음이란 시리즈 10부작 6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격적인 문제, 성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 또 직장 생활 이런 걸 하면서 사람들 만났을 때, 나는 좀 내성적이야. 아니면 저 친구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활발하네. 나는 좀 너무 예민해. 민감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좀 둔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다 성격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격에 대한 이야기, 또 성격이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이 돼서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힘든 성격 장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여러분과 한번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 그러니까 성격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이 힘든 분들, 그걸 성격 장애라고 하는데,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 두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대생 A씨는 22세입니다. 이분은 요즘 친구들이 나를 오해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격한 감정 표현을 하고 조금 과장된 말투로 이제 최근에 방문을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담에 들어서자마자 아주 밝은 표정과 큰 제스처로 자신의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고요. 감정은 상황에 비해서 과도하게 좀 과장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 듯합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좀 실제 감정적인 그런 상태보다는 조금 더 과장되게. 그래서 친구 문제 이런 게 심각하다고 주장을 하고, 실제 구체적인 어떤 사건보다도 사람들이 자기가 모두 나를 질투한다. 나는 항상 늘 관심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요즘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좀 이야기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SNS 활동을 또 요새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특히 많이 하고 상당히 좀 지나치게 화려한 스타일의 그런 사진을 많이 올리고요. 또 그 사진에 대한 반응을 받는 것을 굉장히 큰 의미를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신의 게시물을 확인을 하고 좋아요가 줄면은 기분이 막 우울해지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강의실에서도 이게 스스로 좀 돋보이게 하는 행동을 하려고 그런 행동을 자주 하기도 하고, 또 발표나 조별 활동 등에서도 주목을 받지 못하면은 상당히 기분이 좀 우울해지고 나빠지고 이런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주위에 이런 분이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 드시죠? 좀 감정이 조금 과장되어 있고 지나치게 화려한 스타일이고, 자신을 항상 좀 이렇게 주의 집중을 받고 싶어 하고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이런 분이죠. 남학생들과의 관계도 서로 이렇게 교감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관심과 애정을 받으려고 그런 데 관심이 많고요. 또 본인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 인정과 칭찬이 없으면은 상당히 불안하고 허무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학업이나 생활에서 패턴이 반복되기도 하고요. 이게 조금만 이게 서로 이제 선배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데서 좀 갈등이 되고 또 지적이 좀 되면 감정적으로 굉장히 흔들리고 상처를 심하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깊이는 굉장히 좀 깊이는 없고 좀 얕고 빠르게 변하고, 이런 기쁨이나 분노 이런 게 짧은 시간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래 감정이 조금 이렇게 지속되고 이런 게 좀 필요한데 너무 좀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짧은 시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극적인 표현을 많이 쓰고 좀 과장되고,
좀 본인은 이제 감정적으로 솔직한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이제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분은 과장된 감정 표현 또 관심과 애정을 추구하고 그 관계가 굉장히 피상적이고 감정이 쉽게 바뀌고 본인이 주목받지 못하면 좀 불안이 증가해야 되고 이런 좀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개 이제 보시면 이런 분들은 관심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분들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심해지면 이제 조금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죠. 한 사례를 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역시 여대생인데 23세 여대생입니다. 이분은 첫 번째 정례와 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극도로 불편해하고 좀 수업 중에 질문을 받아도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뛰고 말문이 좀 막히고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지적이나 관심 이런 게 너무 부담스럽고 또 그런 반응에 대해서 과도하게 예민한 거죠. 혹시 내가 무슨 실수를 해서 모두 나를 뭐 좀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또는 내가 이렇게 하면 분위기를 망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런 분들은 낯가림이 심하죠. 새로운 환경에서 다른 아이들하고 친해지는 게 좀 시간이 꽤 걸리고 다른 친구를 사귀는데도 좀 힘들고 혹시나 본인이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먼저 다가가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 좀 있죠. 대학 진학하고도 동아리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끝내 참여하지 못했다고요. 친구가 있기는 있는데 조금만 갈등이 생기면 혹시 내가 싫어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며칠 동안 불안해하고 상대방이 메시지에 답장이 조금만 늦어도 혹시 나를 좀 거절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불안해하고 이렇습니다. 이분 좀 상당히 첫 번째 그 여대생하고는 조금 성향이 다르죠. 그래서 자신의 성격이 좀 예민하다, 소심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나를 재미없고 매력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서 뭐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것도 어렵고 발표를 하게 된다면 실제로 굉장히 뭐 복통이나 두근거림 좀 뭐 얼굴이 붉어지고 울고 싶은 감정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에 빠진 적도 있고요. 상당히 좀 힘들죠.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대인공포증 비슷한 이런 거죠. 이런 그 아래에 성격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면 이제 타인의 비판에 극도로 민감하고 관계를 맺기 이전부터 스스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스스로 이렇게 후퇴하고 좀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그런 대인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비판에 굉장히 예민하고 사회적인 상황에서 두려움 그리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뭐 이런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자기를 중심으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싶고 그게 충족이 안 되면 굉장히 좀 우울해지고 좀 그런 성향이고요. 두 번째 분은 오히려 다른 사람의 관심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럽고 다른 사람의 관심이 좀 예민하고 혹시 나를 좀 잘못 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상당히 좀 대조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성격인데 영어로는 이제 personality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성격이 무엇인가? 성격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다움을 결정하는 그 무엇입니다. 원래 그런 성향이야. 그 사람 원래 그래. 이런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 사람만의 특징적인 생각, 감정, 행동의 패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하기도 하지만 이 핵심적인 것은 일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격은 어릴 때는 조금씩 이제 성격 형성이 되어가는 과정이고요. 대개 이제 이론적으로 한 18세 정도가 지나면 성격은 바뀌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은 생물학적인 요인, 타고나는 요인, 거기에 플러스 환경적인 경험으로 성격이 형성이 되다가 한 18세가 좀 지나면서 성격이 완성되죠. 그러면 그 이후는 바뀌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 요소는 어떤 게 있는가? 성격은 두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질입니다. 기질, 영어로 temperament. 기질은 타고나는 부분입니다. 타고나는 부분이니까 약간 유전적인 성향이 있죠. 그 손자, 손녀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하면 뭐 1살, 2살 이럴 때 뭐 그렇게 하는 걸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손자를 보고 저놈 지 애비하고 똑같아 하는 행동이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그 아주 어린애가 그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언제 보고 따라 했겠습니까? 그거는 타고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전적인 것과 관련이 있죠. 아버지도 그런 유전적인 것과 관련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걸 또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애가 기질을 받으니까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질적인 것은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경향이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참 번역이 어려운데 성격, 인격 뭐 이렇게 합니다. 캐릭터.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고나는 부분과 소위 인격, 성격, 좁은 의미의 성격이라고 하는 캐릭터,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부분, 이 두 부분이 같이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한 사람의 전체 성격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템퍼러먼트, 번역을 하면 기질, 기질은 타고나는 것. 그 타고나는 그 사람의 그 아기의 그런 기질적인 면과 걔가 자라면서 환경적인, 후천적으로 여러 가지 형성되는 부분, 캐릭터, 번역하면 인격, 좁은 의미의 성격. 그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한 사람의 전체적인 성격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넓은 의미의 성격, 퍼스널리티라는 것은 기질과 좁은 의미의 성격 혹은 인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템퍼러먼트, 타고나는 것은 생물학적인 기반,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그런 정서적인 행동적인 반응, 경향성을 이야기하고요.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나타나는 기초적인 그 성향, 그 아이의 기질 이런 거죠.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 비교적 일관적이고 안정적이다. 그 타고나는 거니까 생물학적인 기반이 있죠. 신경전달 물질의 어떤 반응성, 뇌의 반응 패턴 이런 게 이미 유전적으로 좀 결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환경이 영향을 주지만 큰 틀에서는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기질은. 이 기질은 이 아동의 기질 연구에 가장 이 영향을 끼친 학자가 알렉산더 토마스와 이 스텔라 체스라는 이 토머스 앤 체스입니다. 이 토머스와 체스는 부부입니다. 부부, 뉴욕의 소아정신과 의사 두 분 다 부부인데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뉴욕의 그 1960년대에 그 태어난 아이를 쭉 관찰을 해서 한 20년 동안 관찰한 종단 연구를 한 굉장히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겠죠. 20년 동안 관찰하는 아기를 관찰해서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연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의 기질이나 성격 발달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 아주 중요한 두 분입니다. 이 두 분이 기질, 제가 말씀드린 유전적으로 타고난 기질은 가만히 보니까 9개의 차원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활동 수준, 그 활동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 활동이 굉장히 많은 사람, 기질적으로 좀 조용하고 좀 활동이 떨어지는 사람. 이런 거죠. 규칙성. 그 아이가 굉장히 좀 규칙적이다. 굉장히 규칙적으로 뭘 하는 행동을 한다. 또는 굉장히 충동적이고 불규칙적이다. 그 다음에 접근 회피 경향, 적응성, 반응 강도, 기분의 질, 주의 산만성, 지속성과 주의력, 자극 민감성, 이런 9가지의 기질적인 차원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관찰을 해서 이분이 이제 기질의 9가지 차원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차원에서 나누어 보니까 어떤 아이는 상당히 좀 편한 아이 같다. 그래서 순한 아이, easy child, 순한 아이, 이런 아이들이 한 40% 된다. 이런 아이는 어떤 아이냐? 그 9가지 기질을 쭉 봤더니만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가지고 있고 적응을 잘하고 또 긍정적인 기분을 좀 많이 가지고 새로운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행동을 하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한 40%인데 굉장히 좀 순한 아이다. 키우기도 쉽다.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규칙성도 좀 낮고 새로운 상황을 좀 회피하고 적응도 좀 어렵고 감정 반응도 좀 강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좀 가지는 경향이 있고 그럼 쉽게 울고 좀 까다롭고 소위 말하는 어려운 아이, 키우기 어려운 아이, difficult child, 이런 아이가 약 한 10% 정도 된다. 굉장히 힘들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영어로 slow to warm up child라고 해서 처음에는 조금 천천히 이렇게 적응을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아이다. 웜업. 웜업이라는 건 조금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엔진도, 자동차 엔진도 이제 조금 웜업, 시간이 지나서 이게 온도가 좀 올라가면은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웜업이 되면은 이 운동을 좀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 처음에는 이게 잘 웜업이 안 되니까 불편하죠. 그런 것처럼 이 아이도 처음에는 슬로우, 천천히 적응을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잘 적응을 한다. 이런 아이가 한 15%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아이의 어떤 유형 때문에 이게 이제 부모가 좀 힘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부모가 힘들지만 이 아이의 특징에 따라서 잘 부모가 대응을 하면은 아이가 잘 클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그전까지는 아이가 이렇게 어려운 애들을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아이가 나중에 잘못 결과가 되면은 부모들이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뭘 좀 잘못해서 애가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부모 잘못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아이들의 패턴이 기질적인 것 때문에 이런 게 있으니까 부모가 여기에 맞게 서로 맞으면은 그 아이는 잘 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이와 부모가 서로 맞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이의 기질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질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이 두 분, 상당히 토마스와 체스의 이 두 분의 이 기질의 특징, 차원, 이런 게 조금 좀 재밌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캐릭터, 환경적인 요인은 좁은 의미 성격은 그 사람다운 사고방식과 삶의 철학, 이건 환경적으로 결정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환경적 경험이 중요하고 변화 가능성이 높고 개인의 가치, 목표, 도덕성, 자기조절 능력, 이런 것들이 관련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성숙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좁은 의미 성격이죠. 이 캐릭터라고 이야기할 때는
또 가장 중요한 분이 클로닌즈라는 사람입니다. 이 클로닌즈는 이 템퍼러먼트, 기질과 성격, 캐릭터를 이 평가하는 스케일을 개발하신 분입니다. TCI라고 해서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하면, 이 사람은 기질적으로는 어떻고, 캐릭터, 성격적으로는 어떻다.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이 성격을 구성하는 요소를 이분은 이 세 가지로 봤습니다. 자기 규제, 목표, 어떤 자기의 목표가 뚜렷하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능력, 자기 책임감, 이런 게 뚜렷하다. 그 다음에 협력성, 다른 사람과의 협력을 잘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 이해를 잘하고, 배려를 하고, 사회적인 관계 유지하는 능력, 이런 것. 그 다음에 초월성, 어떤 삶의 의미, 가치, 철학적인 사고, 뭐 공동체적인 감각,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가 있다. 캐릭터는 이런 요소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이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타고나는 것보다 환경적인 영향, 어떤 자라면서 주위의 어떤 가족, 뭐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거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 같죠. 되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캐릭터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템퍼러먼트와 캐릭터를 구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선천적인 거냐, 후천적인 거냐. 비교적 평생에 안정적으로 나타나느냐, 변화를 할 수 있느냐. 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고요. 영아기 때부터 존재하고 이쪽은 성장하면서 형성이 되고 변화 가능성은 템퍼러먼트, 기질은 제한적이고 캐릭터는 훈련, 치료, 경험으로 변화가 가능하고 템퍼러먼트는 반응하는 방식이 으로 결정이 되고 캐릭터는 행동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격을 말씀을 드렸고요. 성격 안에는 기질과 좁은 의미의 성격으로 나눌 수가 있다 하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큰 의미의 성격은 어떻게 보느냐? 가장 중요한 심리학에서 성격 어떤 요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가장 널리 쓰는 모델이 빅5 모델입니다. 빅5 모델은 5개의 성격 요인. 이 지금 성격은 제가 템퍼러먼트, 캐릭터 이런 게 아니고 이를 전체를 통틀어서 넓은 의미의 성격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쭉 봤더니만 5가지의 요인으로 구성이 되더라.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성. 이렇게 이런 요인에 의해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빅5 모델입니다. 지금 약간 앞쪽에 기질이나 성격, 캐릭터와 좀 관련이 되는 약간 용어만 조금 바뀌었지만 서로 연관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연관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성격, 퍼스널리티 크게 보는 성격이 빅5 모델이 가장 유명한 것입니다. 이 빅5 모델은 이 워렌 노르만, 루이스 골드버거, 코스탄 맥크레이라는 사람이 이 굉장히 많은 사람을 관찰을 했더니만 이런 5개 요인으로 성격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워렌 노르만이라는 사람이 관찰을 했고 거기에 빅5라는 명칭을 부여를 해서 루이스 골드버거가 그에 부여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임상적인 어떤 이용이나 응용 이렇게 굉장히 확대한 분이 코스타 맥그레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5가지 요인에서 이런 의미는 개방성은 뭐 새로운 경험과 창의성과 관련이 있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호기심이 많고 창의적이다. 낮은 경우는 현실적이고 전통적이다. 이런 특징들이 있죠, 성격에. 성실성은 뭐 이렇게 보시면 알만한 내용입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고 계획성이 있는 거고
높은 경우는 책임감이 있고 낮은 경우는 적극적이다. 좀 산만한 경우다. 외향성은 그 에너지를 밖에서 얻는다. 에너지가 높은 경우는 사교적이고 활발하고 낮은 경우는 좀 조용하고 내향적이고 친화성은 협력, 공감 이런 의미가 있죠. 높은 경우는 따뜻하고 협력적인 성향이 있고 낮은 경우는 경쟁적이고 좀 직설적이고 신경성은 정서적인 면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높으면은 좀 불안하고 예민하죠. 낮으면은 침착하고 안정된다. 그래서 빅5 모델은 상당히 심리학적으로 다른 많은 분야에 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재미있는 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빅5 요인별로 맞는 직업군을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이런 걸로. 그래서 이제 빅5는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도 좀 응용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앞으로 커서 어떤 분야가 맞을까 이런 데 상담을 해 주는데도 빅5 모델을 이용을 하고 뭐 그렇게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개방성이 높은 경우는 지금 연구자, 교수, 예술가, 기획자, 작가, 디자이너 이렇게 좀 조금 창의성이 높은 일을 하는 분들이죠. 낮은 경우는 좀 반복적인 일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죠. 공무원, 회계, 기술직, 규칙을 기반한 직무. 어떤 룰을 정해놓고 그 룰에 따라서 좀 반복적으로 하는 일. 그런 게 맞는 분들이죠. 성실성이 높은 경우는 관리자,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회계사 이런 분들이 성실해야 되죠. 좀 낮은 경우는 창작직입니다. 이 너무 성실한 것보다는 약간 불성실하더라도 좀 자기 나름대로 약간 창의적이고 자유롭고 크리에이트 이런 분들, 프로젝트 기반 업무 좀 그럴듯하죠. 외향성이 높은 분은 뭐 마케팅, 영업, 정치, 방송 이런 거죠. 낮은 분들은 혼자 지내기 좋아하고 이런 거죠. 연구직, 개발직, 분석가, 작가 이런 분들이고 친화성이 높은 분들은 상담가, 간호사, 사회복지사, 뭐 교사, HR, 휴먼 리소스 관련되는 분들, 친화성이 낮은 분들은 협상가, 변호사, 굉장히 전략적이죠. 전략기획, 경영진. 신경성이 높은 분들은 조금 이렇게 예민하고 뭐 이러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예술적이고 창작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죠. 어떤 자극을 쉽게 느끼기 때문에 글 쓰는 사람들, 낮은 경우는 위기관리에 관리하는 분들. 왜냐하면 안정이 돼야 되는데 본인이 신경 좀 높고 예민해가지고 불안해하고 이러면 안 되죠. 응급의학 관련하시는 분들, 군경 관리자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빅5 요인별로 이 직업이 그럴듯한 것 같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거를 이용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격 검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빅5 성격 검사가 가장 유명한 겁니다. 20문항이 있고 50문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유명한 것, 이것도 뭐 상당히 유명한데 이거는 이제 주로, 어떻게 보면은 병원에서 좀 환자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환자분의 성격적인 면을 평가하는. 빅5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일반적인 성격적인 특징을 좀 보는 거고 MMPI는 약간 병리적인 측면을 좀 보는 거죠. 그래서 MMPI2가 지금 나와 있고요. 이거는 미네소타에서 만든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역시 이것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최근에 많이 쓰는 게 MBTI죠. MBTI는 뭐 지금 젊은 사람들은 MBTI를 모르는 분들이 없죠. 이 칼 구스타프 융의 그 타이폴로지라 그러죠. 뭐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뭐 감정적이냐, 뭐 좀 인지 능력이 조금 더 생각을 주로 하는 그런 뭐 thinking이냐, 뭐 여러 가지 intuition 직감적이냐, 뭐 여러 가지
필링 뭐 이런 거냐. 뭐 어쨌든 그런 거를 가지고 나누는 거죠. 이 마이어즈 브리거라는 사람이 이 두 분은 어머니와 딸 관계입니다. 이 두 분이 그 융의 그런 나누는 사람을 나누는 그 분류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죠. 근데 뭐 여기 제가 재미용, 자기 이해용이라고 적어 놓긴 했는데 뭐 이런 거에 비해서 빅5, MMPI에 비해서는 좀 증거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약간 이 에비던스가 조금 떨어지지만 지금 재미로는 상당히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동양에서는 이런 게 없느냐.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성격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은 분류학이죠, 분류. 인간을 쭉 놓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정도, 이런 특징이 있더라.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되게 어느 정도 있더라. 이런 특징이 있더라.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런데 동양에서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재마의 사상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어떤 체질, 성격, 뭐 여러 가지를 참조해서 홀리스틱, 전체적으로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죠. 동의수세보원이라는 그 책에서 이재마의 네 가지 타입으로 분류를 합니다. 제가 이게 간단하게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음양오행을 중심으로 이재마라는 분이 조선시대 때 네 가지 타입으로 나눴습니다. 인간을.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은 이런 태양인은 우리가 음양오행이라고 하죠. 오행, 목화토금수, 간신, 비패, 신이라고 하죠. 이 태양인은 폐는 기능이 강하고 간 기능은 떨어지고 이런 게 다 있죠. 동양의 모든 물질과 모든 어떤 그 요소들은 다 음양오행에 따라서 그 속성을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몸에 있는 장기들 또는 밖에 있는 물질, 어떤 물체들 모든 게 다 전부 다 이 음양오행에 의해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거는 기능이 강하고 어떤 거는 기능이 떨어지고 이 기능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굉장히 좀 토탈, 전체적인 통합적인 어프로치를 하는 거죠.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그래서 태양인은 굉장히 뭐 장수 같은 사람, 추진력이 있고 리더십 있고 이런 분들. 태음인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인내력이 있고 포용적이고 그런 거죠. 소양인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외향적이고 하지만 급하고 뭐 여러 가지. 소음인은 신중하고 내향적이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게 동양의 특히 한국의 타이폴로지에 의하면 이거 굉장히 지금도 한의학에서는 이런 식의 타입을 나누고 여기 각자의 타입에 맞는 음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강하게 균형을 이루는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 뭐 그런 건 뭐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사상의학과 제가 빅5를 좀 비교를 했는데 사상의학은 인간의 타고난 체질과 마음의 편향을 가지고 좀 이렇게 나누었고 빅5는 요인 분석을 했죠. 인간의 어떤 언어나 행동 자료를 가지고 요인 분석을 했고 사상의학은 그 사람의 체질을 판단했고 이 사람이 성격을 비롯하여 전체 체격 또 골격 그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어떤 기능 그 장부의 기능 그다음에 무슨 맥박을 가지고 어떤 느끼는 거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해서 체질을 나누는 거죠. 그런데 빅5는 그 사람의 성격 특징만 보는 거죠. 그리고 사상의학은 말씀드린 대로 통합적인 인간관이다. 빅5는 성격을 독립적인 차원으로 분석을 했었고 성격 설명을 하고 예측을 하고 사상의학은 맞춤 치료를 해보고자 하는 시도인데 상당히 참 이 흥미로운 이 사상의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마 여기에서 8상 뭐 이렇게 더 나누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좀 재미있는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 타이폴로지라는 게 정말 이 어떤 많은 생물체를 조금 더 간단하게 나누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나누고 그 특징을 보고 그 특징에 따라서 뭔가 좀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를 하자. 그게 우리가 요새 서양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개인 맞춤 치료죠. 개인 맞춤 치료는 전체 환자, 사람을 그냥 이렇게 치료를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특징에 맞게 하자. 그걸 가장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그 개인에 맞게 하는 거죠. 하지만 그 개인에 맞춤 치료를 1000명이면 1000명 그 개인마다 하는 거는 너무나 어렵죠. 그러니까 대개 이 정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하고 이 정도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뭐 분류를 뭐 4가지 정도로 나눈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건 상당히 흥미로운 지금 서양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개인 맞춤 치료 뭐 여러 가지 지금 유전자 타이핑을 해가지고 그 어떤 유전자는 어떤 치료법을 쓰는 것 이거와 굉장히 좀 연결이 되는 이런 좀 내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가 점검을 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빅5 모델에 의하면 이런 거죠. 개방성을 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좋아하는가. 성실성은 약속 계획을 잘 지키는가. 외향성은 사람들과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가. 친화성은 뭐 감정이 민감한가. 신경성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쉽게 불안해지는가. 걱정이 많은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각각의 질문을 만들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격은 절반은 타고나고 절반은 만들어진다.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은 없다. 상황과 조합에 따라서 유리하고 불리한 성향이 다를 뿐이다. 성격의 핵심 패턴은 유지되지만 삶의 경험,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변화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한 5분 내지 7분 정도 제가 성격 장애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격 장애는 뭐 어떤 것인가? 지금은 제가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성격 장애는 성격 자체가 너무 경직되어 있어가지고 그 경직된 성격 때문에 일상생활, 대인관계, 직업 기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때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속돼서 비유연적이고 부정적인 사고, 감정, 행동의 패턴이 이게 직업, 대인관계, 사회적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뭐 우울증도 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분노 폭발도 오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그런데 그게 성격적인 측면 때문에 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성격적인 측면 때문에 오는 거예요. 성격이 좀 강하다 이런 것과는 좀 달라요. 성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이 있다 그러죠. 지속적인 게 성격이 좀 강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너무 좀 병적으로 경직되어 있어서 적응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격 장애는 지금 그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크게 그 병을 나누는 기준이 DSM이라는 걸 아시죠? DSM, 지금 현재 DSM-5 TR을 이용을 하는데 DSM에서 세 카테고리, 세 분류를 합니다. 세 군으로 A군, B군, C군으로 나눕니다. 이것도 여러 성격적인 게 있는데 군을 나누는 거죠. 이것도 역시 타이폴로지라고 볼 수 있죠. A군은 약간 특징이 기이함, 약간 좀 이상한 이런 거죠. 이상한 사고, 약간 좀 그렇다. 사회적인 좀 거리감, 약간 좀 독특한데 이런 특징이 있는 그 성격장애군을 A군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3개의 성격장애 진단군이 있습니다. B군은 특징이 좀 감정에 관련되는 겁니다. 조금 감정적이고 극단적이고 드라마틱하고 충동적이고 관계가 불안정하고 감정적인 것 때문에. 요걸 보시면
아까 제가 그 정례 2개 중에 첫 번째 여대생의 성격적인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죠? 여기에 들 것 같아요. 세 번째 C군은 불안과 주로 관련돼 있고 두려움과 관련돼 있어요. 회피하고 불안해서 의존적이고 완벽주의. 좀 완벽하지 않으면 좀 불안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요 세 군을 보면 이게 영어로 돼서 좀 죄송합니다만 A 클러스터에는 영어로 파라노이드, 스키조이드, 스키조티팔. 제가 요 다음 장으로 가서 설명을 잘 드리겠지만 B군은 반사회적, 모던한 경계선 히스테리칼한 사람, 자기애적 성향이 있는 사람. C군은 회피형, 의존형, 강박적 성격 이럽니다. 그래서 A, B, C군을 제가 지금 나누어서 특징을 좀 보면 A군은 조금 영어로 odd, 이상하고 약간 기이한 이런 특징이 있다고 A군을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A 클러스터는 편집성 성격장애, 파라노이드한 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불신이 많아요. 꼬치꼬치 캐묻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저 사람이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할 거야. 의심이 많고 굉장히 좀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굉장히 피곤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굉장히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냥 뭔가 있을 거다. 저거는 뭐 숨은 뜻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굉장히 타인에 대한 불신이 많은 분들. 이게 심해져 가지고 대인관계에서 계속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 옆에 가끔 있으시죠. 굉장히 힘들죠. 분열성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만 지내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 감정 표현도 떨어져 있고. 분열형 성격은 이 분열성 성격에다가 간혹 가다가 약간 기이한 생각 같은 게 있어요. 약간 주술적인 생각 같은 게 있고 보통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이게 뭐 육감 같은 것도 느끼고 뭐 어쨌든 약간 그런 것들이 있고요. 클러스터 B는 감정, 드라마틱하고 이모셔널, 감정적인 극적인. 여기에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연극성, 자기애성이죠. 반사회적인 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되게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연쇄살인범, 이 연쇄살인범들이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많아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이런 분들이죠. 충동적이고. 지금까지 이 연쇄살인범들이 상당 부분이 반사회적 성격장애예요. 경계성 역시 감정 기복이 심하고 대인관계가 불안정하고 충동적이고요. 연극성, 히스테리온에 간 분, 과도한 감정 표현, 다른 사람의 관심을 추구하고 상당히 유혹적인 태도고요. 자기애성, 성격장애, 과도한 자존감, 특권의식, 공감 부족 있고 비판에 취약하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죠. 약간 비슷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클러스터 C는 불안하고 좀 두려운 것이죠. 회피해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거절이나 비판에 대해서 두려우니까 관계를 회피해. 불안해.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말하고 이런 게 좀 불안해. 뭔가 저 사람들이 날 좀 잘못 보는 거 아닌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거죠. 회피성. 의존성. 다른 사람은 너무 회피해. 어머니한테 너무 회피해. 나이가 30살이 넘었는데 어머니가 뭘 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혼자 가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동안에 계속 주위에서 다 해줬기 때문에. 이런 분들 굉장히 힘들죠. 나이는 어른이지만 마음은 어린애야. 과도한 의존. 스스로 결정을 못해요. 강박성 성격장애, 완벽주의, 규칙과 질서를 집착하고 융통성이 부족하고 이런 거죠. 제가 한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코패스는 클러스터 B에 해당되죠. 반사회적 인격인데 과거에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지금은 이게 없어지고 그냥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게 보면 죄책감, 후회감, 후회 등의 감정이 결여되어 있고 자기중심적이고 착취적이고 사회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그걸 자꾸 어겨요. 공감 능력이 전혀 없고 통제가 되질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사회에서는 주로 이제 비주류 쪽이 많죠. 그 사회의 주류의 어떤 룰을 깨고 이런 게 많죠. 폭발적이고. 보시면 이게 조직폭력 배달 뭐 이런 게 많죠. 근데 이 반사회적 인격장애, 성격장애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성격장애도 뇌를 보면 뇌의 이상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격장애는 이거는 그냥 마음이다, 뭐 성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성격이 형성되어 있는 그 특징은 결국 뇌에서 나오기 때문에 뇌의 어떤 연결성, 뇌의 신경세포 연결성의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뇌를 연구를 했더니 이게 편도체, 감정을 관장하는 편도체의 문제가 기능이 떨어져 있고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전두엽, 특히 안화전두엽 부위에 기능이 떨어져 있고 변연계, 편도체, 해마, 선조체 등의 이 보상과 관련되어 있는 변연계 광력이 아주 광범위하게 기능이 떨어져 있고 뭐 이런 연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장애도 우리가 이 뇌영상이라고 본다든지 연구를 하면 뇌의 어떤 연결성, 뇌 부위의 이상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뇌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격장애를 마늘에 비유를 하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마늘을, 김치를 먹고 나면 우리 외국인은 김치를 먹고 만나면 외국인이 마늘 냄새 난다 그래요. 근데 김치를 먹은 사람은 잘 몰라. 그러니까 조금만 있어도 전체에 영향을 주고 냄새는 자기 지속적이고 본인은 둔감하고 주변은 민감해. 그래서 성격장애를 마늘에 우리가 그냥 비유를 해요. 그래서 마늘을 빼기보다 조절을 하는 게 핵심이니까 잘 쓰면 장점이 돼요. 그래서 마늘을 가지고 이 음식을 하는데 잘 어떻게 해보는 거에 성격장애를 바꾸는 방법이다. 성격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다. 하지만 음식을 하는 마늘을 잘 하는 것처럼이다. 그래서 음식에 비유를 하면 이런 겁니다. 클러스테인은 냄새가 독특한 거예요. 제가 제일 이 비유에 딱 맞는 게 홍어입니다. 홍어는 굉장히 냄새가 독특하죠. 근데 클러스테인은 이 음식에 비유하면 홍어에 관련돼요. 클러스테인은 맛이 좀 강한 매운 양념에 해당이 돼요. 이거는 고추장, 고춧가루 이런 거죠. 좀 굉장히 맵고 굉장히 맵고 우리 떡볶이도 단계가 있잖아요. 뭐 5단계 해가지고 뭐 5단계는 너무 매워서 먹기 어렵죠. 그런 것처럼 성격도 마찬가지. C는 짠맛, 단맛이 과한 음식. 소금, 설탕 이런 게 과한 것. 그래서 성격장애는 성격이 나쁘다기보다 좀 극단적이다. 그리고 그 성격은 고쳐야 될 문제라기보다는 조절이 필요한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이 좀 들어온 것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신 분은 50세 주부이신데 조울증으로 조증으로 첫 입원을 했는데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보통 약 조절하고 찾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오늘 이제 사실 성격에 대한 시간인데 조울증 질문을 하셨네요. 이 조울증도 이제 약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조울증을 지금 현재는 조울증이라 그러지 않고 양극성 장애라고 하죠. 이 양극성 장애가 타입 1이 있고 타입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울증이 심하면 양극성 장애가 심하면 타입 1, 좀 덜하면 타입 2,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더 덜하지만 감정이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우울할 때는 좀 우울하고 쭉 계속 이러다가 기분이 좋을 때는 기분이 좋고 하지만 보통보다는 좀 이게 좀 진폭이 큰 이런 사람을 영어로 사이클로스미c 퍼스널리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환성 성격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밑에 깔려있는 성격적인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네, 제가 지금 답변을 하다가 딴 데로 썼는데 오늘 발표한 성격장애와 관련이 좀 있다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약 조절하는 데는 일반적으로는 한 달 이내입니다. 그런데 조울증이 심하면 시간이 물론 더 걸리고요. 약하면 더 적게 걸리죠. 개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달 정도 전후로 급성기 치료는 좀 끝나고 이제 유지 치료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인마다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분노 조절 장애에 피해망상이 있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함께 잘 지내고 싶어서 정신과를 데려가고 싶은데요. 예전에 말 꺼냈다가 정신병자 취급하느냐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병원을 인도할까요? 예,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초기에는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그럴까? 뭐 가서 좀 평가를 받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심해지면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 원인이 바깥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자꾸 관찰을 하고 CCTV를 통해서 나를 감시를 하고 이래서 문제지 내가 문제가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해서 저 사람이 문제야. 이래서 당연히 병원에 안 가려고 하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가족이라도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나는 멀쩡한데 왜 내가 병원을 가야 돼. 그렇게 해서 뭐 잘못하다가 사고가 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이제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방법은 가족 중에도 가장 이 사람과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제 약간 약하게 네가 요새 봤더니 이런 걸로 좀 힘들 것 같다. 좀 힘든 것 같다. 예를 들면 너가 뭐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이 널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 또 뭐 널 관찰하는 것 같아서 좀 요새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네. 그리고 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우울한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많이 힘들겠어. 일단 공감을 좀 표현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는 분은 또 다른 사람이라고 하질 않죠.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자기와 적대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 말한 사람도 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공감한다. 너의 마음을 참 정말 힘들겠다. 공감을 하고 네가 이러하는 거니까 혹시 그것이 내가 지금 보니까 뭐 그렇기는 한데 혹시 이게 뭐 병적으로 약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경우도 있지 않겠냐. 병원 가서 한번 괜찮은지 한번 뭐 상담도 해보고 필요하면 뭐 평가를 한번 해보자. 그럼 뭐 화를 낼지도 몰라. 그러면 이게 뭐 병적이라서 내가 가자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것 때문에 너가 좀 힘들어하니까 그냥 한번 가서 이야기도 해보고 걱정이 돼서 그런다. 이렇게 해서 조금 네가 환자니까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 이런 기분을 받지 않게 잘 이야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수면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추성 수면 무호흡이라는 병을 건강 이상 없이 걸린 사람 글 보고 자다 죽을까 봐 계속 걱정되는 것도 강박증인가요? 처음에 호흡이 의식되다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 잠들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뇌 간의 호흡이 아예 몇십 초 정지된다는데요. 자신도 모르게 일어난다는 게 무섭고 죽을 거란 망상이 확신이 드는 것 무슨 병일까요? 계속 그 병을 파고들고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분은 강박증적인 성격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수면 무호흡병이라는 병, 이런 사람의 글을 보고 야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숨을 못 쉬었어. 이것 때문에 갑자기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불안했다가 좋아지면 되는데 그 생각만 해도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불안해져서 뭐 어떤 경우는 뭐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불안이 심해져서.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아. 내가 지금 괜찮은데 왜 이래? 생각을 억누를 수 있으면 괜찮은데 억누르지 못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힘든 게 뭐 하루에 뭐 한두 시간 이상 되고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힘들고 회사 나가도 힘들고 이러면은 조금 문제가 되죠. 그런 경우는 빨리 약을 먹지 않고 그냥 수면 행동, 인지 행동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그냥 그런 훈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빨리 할수록 뭐 간단히 좋아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심하면은 좀 병원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뭐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은 자폐 스펙트럼 진단받은 청년 환자입니다. 성격상 회피성이 강합니다. 예, 아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약간 다른 사람 앞에 나서기는 좀 불안해하고 이런 조금 내성적이고 좀 그런 분 같습니다. 조금만 분위기가 이상해지면 그 관계에서 나옵니다. 언제는 사람들과 얘기를 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정신과 교수님, 사회복지사님, 뭔가 신뢰와 지위가 있는 분들과 대화를 잘합니다. 언제는 회피하고 고립되고 언제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도 성격장애 일종인가요? 성격장애 진단검사가 따로 있을까요? 예. 약간 내성적이고 좀 예민하고 다른 사람들의 조금 신경, 그런 평가나 이런 게 좀 예민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대방이 조금 이제 자기를 평가를 그렇게 막 예민하게 하고 뭐 이런 분이 아니고 좀 이런 분은 그런 데 대해서 좀 신경이 덜 쓰이니까 편안해지고 뭐 처음 본다든지 여러 명이 있으면 저 사람한테 날 어떻게 볼까 좀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이게 이제 회피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립니다. 이런 분들은 모든 게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외로 관심이 없습니다.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떻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뭐 다른 사람에 대한 뭐 예민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때 들었을 때는 저 사람이 좀 그렇구나 하지만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죠. 지금 이 질문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근데 관심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많구나. 저 사람이 뭐 나에 대해서 굉장히 뭐 이런데 너무 예민해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의외로.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자신감 가지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하고 생각을 해서 조율도 하고 이런 게 사회생활이죠.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자존심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라고 합니다. 한 분이 교수님 개원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있으시거나 또는 없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개원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작년 정년할 때. 그런데 이제 제가 아직도 조금 더, 한 분 한 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는 이런 거를 주로 하는 것보다 뭐 그런 일도 조금 하지만 조금 더 공적인 일을 조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해가지고 제가 했고요. 아마, 몇 년 내로 이제 저도 뭐 나이가 있기 때문에 몇 년 내로 저도 이제 한 분 한 분을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교수님 본인을 분석하다면 어떤 성향이고 성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학생 때 조금 동양의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동양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끼리 뭐 공부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상의학적으로 제가 볼 때는 소음인이 한 70% 정도, 소양인이 한 30% 정도. 또 유형으로 따지면 상당히 내향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 그 다음에 thinking type. 저는 저희 MBTI로는 제가 자세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젊었을 때는 상당히 직관적인 인투이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성격은 좋고 나쁘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각자 자신의 성격을 타고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환경적으로 자라오면서 쉐이핑, 형성이 됩니다. 그건 자기의 성격입니다.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내성적인 사람은 장단점이 거기에 따라서 있고 외향적인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좋고 나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1시간이 넘어서 제가 여기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